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강한 국가의 조건, 뭐 영문으로 하면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이제 한 그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도 품절된 책이라서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애초부터 그냥 막 너무 구하려 하지 마시고 그 저기 독서실 같은 데서 빌려서 보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온라인 그 어플로 해가지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이 책이 일단은 우연찮게 지난번에 그 아프리카의 운명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의 운명이라는 책을 볼 때는 굉장히 저는 저 책을 좀 힘들게 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굉장히 막 그 안 좋은 재난, 그런 그 나라의 국민들의 슬픔 막 이런 거를 좀 강조한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저는 힘들게 봤는데 이 책은 본의 아니게 그 다음에 뭘 볼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막연하게 선택된 책이에요. 이 책이에요. 강한 국가의 조건, 스테이트 빌딩. 그래서 이 책을 그냥 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초반에 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책에서 지난번에 봤던 책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해 주는 걸까?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반가웠어요. 책이. 그래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고, 근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그 해결책이라는 게 나올 수 없다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경제학적으로나 아니면 정치학적으로도 해결이 쉽다는 난제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싶습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예. 아무튼 요 책에는 그래프가 몇 가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그래프가 두 개가 일단 제일 중요한 그래프가 한 가지 있고 한 두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이 그래프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잠시 그 그래프를 한번 비춰드릴게요. 자, 요 부분입니다. 이 책에 26페이지에 있는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는요 요번에 이 책에 나오는 그래프 중 몇 가지는 제가 요 방송 올라갈 때 커뮤니티란에다가 스샷을 좀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요거 해석을 잠깐 해야 되는데 요 해석 보시면 밑에 X축이 국가 기능의 범위예요. 그리고 Y축은 국가 제도의 능력이에요. 이 책의 주장은 뭐냐면 1사분면에 있을수록 강한 국가라는 것이고 그래야 이 국가의 능력이 훨씬 더 잘 투영되고 시스템이 안정화된다. 선진국화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선진국들이 다 1사분면 쪽에 위치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반대로 4사분면으로 갈수록 개발도상국 내지는 뭐 아프리카의 그런 아쉬운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4사분면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면 국가의 기능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실질적으로 제도를 그렇게 투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제도를 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말로만 하겠다 이렇게 떠드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그래프 맞은편 페이지요. 같은 그래프에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 같은 그래프에 잠깐만요. 초점. 같은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제 똑같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보시면 이제 미국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뭐 브라질, 터키의 위치라든가 뭐 이런 거 보이시죠? 어느 쪽으로 가야지 이제 좀 더 선진국화돼 있거나 어느 쪽으로 가야지 좀 더 후진국화되는구나 이런 거 좀 보이시죠? 요거를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이 책을 이제 나누는데 이제 좀 쉬워지고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아프리카의 다양한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기만 한 이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저는 딱 집어내지 못했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 그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가 국가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많아요. 기능은 뭐 하나부터 있고 왜냐면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후진국이니까 이것도 저것도 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나라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실현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테두리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런 저개발 국가에서 고성장 국가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요건데 요 그래프도 하나 중요해요. 이거 보시면 네 보이시죠? 자, 요거는 이 책의 37페이지에 있는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약간씩 위로 우상향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X축은 그 나라의 GDP 1인당 실질 GDP고 그 Y축은 GDP 대비 세수 그 백분율이에요. 뭐냐면 오른쪽 끝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GDP가 많을수록 세수도 더 잘 거친다는 얘기고 오히려 GDP가 낮을수록 세금도 못 건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 제도의 역량이 얼마나 강하냐 낮으냐, 강하지 못하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나라, 한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GDP가 올라갈수록 그 세금을 훨씬 더 강하게 잘 걷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득에 대해서. 하지만 못 사는 나라일수록 세금도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못 나오는 거겠죠. 예. 그런 것도 이런 그래프를 보면 증명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국가의 조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그런 제도적인 그 역량이 얼마나 강하게 투영할 수 있느냐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아니면 그런 나라의 시스템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요 책의 38페이지 보면 에르난도 데소토의 그 자본의 미스테리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이 책에서 나오는 거는 에르난 데소토의 다른 길이라는 책을 얘기해 주는데 이 책은 확인을 해보니까 책 자체가 뭐 이렇게 한국에서는 딱히 뭐 구할 적이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 에르난도 데소토의 그 자본의 미스테리에 있는 책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 책이 이 책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책을 찾아보진 않았는데 중요한 건 그 우리 자본의 미스테리 보면 그 책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어떤 그런 제3세계 나라에서 그 사업권을 하나 따내려고 회사를 하나 설립하기 위해서 그 데소토가 직접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책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뭐냐면 10달 동안 관공서 11개를 거치며 1231달러를 쓰고 난 후에야 비로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허가를 받았다라고 이 책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인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의 그런 제도적 역량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 이 나라가 그 발전하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이나 한국, 뭐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 하나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뭐 하루 이틀 정도? 아니면 2, 3일 정도? 뭐 길어야 뭐 일주일? 뭐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근거가 마련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나라들은 뭐 그러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강한 국가의 조건은 그런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게 아니라 그 범위는 좁되 굉장히 강한 제도적 능력을 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분은 일본 분이시니까 그 대만하고 한국의 그 식민지 시절에 관련된 얘기도 해줘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 약간은 불쾌하게 느끼실 분들이 계실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모비커님들은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책의 58페이지 보면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일본 또한 대만과 한국을 점령했던 시기에 견실한 제도를 몇 개 남겼다.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 크나큰 중의심을 품고 있지만 한국은 산업계의 카르텔에서부터 정계의 일당 집권체제에 이르기까지 일본식 제도를 어느 정도 답습하려 애써온 게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부정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일제통치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보면 진짜 힘든 나라 아니었습니까? 시대적으로 이렇게 후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회 시스템 자체가 진짜 아프리카 못지 않지 않았나요? 진짜 태어날 때 쌍놈이면 끝까지 쌍놈인 거의 뭐 쌍놈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났으면은 뭐 지금처럼 뭐 남녀 평등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 이 정도면은 남녀 평등 엄청나게 잘 된 건데 뭐 옛날 조선 시대만 뭐 우리나라도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조선 시대만 가더라도 뭐 답 안 나옵니다, 진짜. 무슨 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여자는 사회활동 안 하는 게 평등한 거 아니었습니까? 진짜 뭐 일종의 그런
보편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태어났으면 가라, 뭐 네가 살란 대로 살아야 되는 거. 내 의견이 뭐가 필요해요? 내 의견 자체가 없는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였잖아요. 이런 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수긍이 돼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논해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그러면서 살짝은 이제 약간 뒤로 살짝 뺀 듯한 발언이 뭐냐면, 이제 미국이 당연히 이제 여러 스테이트 빌딩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스테이트 빌딩을 하려고 했던 나라는 굉장히 많은데, 그 나라가 이제 대충 뭐 쿠바, 필리핀,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파나마, 니카라과, 한국, 베트남 등이다. 근데 여기서 한국만 이제 유일하게 스테이트 빌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딱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해주시냐면, 한국의 성과는 미국의 노력보다는 한국인 스스로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이 주제의 사실이다. 요렇게 또 얘기해 주십니다. 요거는 이분의 정치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도 얘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해주고, 그런 제도에 대한 역량을 얼마나 잘 투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그 아프리카 나라들 같은 그런 제3세계 국가들이 이제 워낙 못 사니까, 이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NGO 단체들 아니면 나라에서 직접 이렇게 대외 원조를 자꾸 해주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저런 나라들이, 그런 아프리카 나라들이 왜 저기서 그 많은 돈을 받는데도 헤어나오지 못하느냐. 제도가 미비하니까, 예를 들어 어떤 원조가 왔을 때 이 원조가 사용되고자 그러니까 이 원조를 모금했을 때 그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밥을 사주라든지 아니면 의약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돈이 이렇게 모여서, 아니면 자원이 모여 가지고 이런 불쌍한 어려운 나라들한테 이제 원조가 갔는데, 실제로는 이런 원조를 받은 나라들에서는 그 원조를 받은 금액이라던가 자원이 그 나라에 올바르게 쓰여지지가 않고, 대부분 그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사용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예전에 뉴스에서 봤었겠지만, 그런 에이즈 퇴치를 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그 약들 같은 걸 원조를 해줬는데, 실제로는 그 약을 원조를 해줄 때 그 나라에서 다시 밀수출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약들에 대해서. 워낙 비쌌을 때. 워낙 오래전 기억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는 그런 뉴스를 본 기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에이즈 치료해달라고 약품을 지원했더니 그 나라의 원수가 그랬는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 어떤 관계자가 그랬는지, 그거는까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게 실제로는 그런 치료제로서 그 나라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밀수출이 돼가지고 그 돈으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자신이 인마이 포켓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그 돈을 가지고 나라에다 쓰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위 비용, 그런 데 쓴 거예요. 무기 구입 비용 이런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면서, 그런 또 원조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서 이제 비방을 또 서구가 다시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조도 하기가 또 쉽지 않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미비됐던 건 또다시 얘기하는, 다시 반복해 주는 건, 그런 정확한 게 아니라 그 국가 제도의 능력이 강해야 된다. 약하니까 자꾸 그런 이제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책을 보다가 굉장히 또 한 가지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직에 대한 그 일반적인 조직에 관련된 경제이론은 보다 일반적인 경제이론과 마찬가지로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전제로 한다. 부언하자면 근본적으로 조직이란 개인적인 이기심에 입각하여 사회적으로 협업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개개인의 집합체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마음에 딱 들었어요. 개인적인 이기심에 입각해서 사회적으로 협업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개개인의 집합체라는 것이다. 이게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기적인 거예요. 그죠? 나의 이기적인 이 부분이 내 조직을 위한 거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게 시스템이 내가 이기적이어야지 굉장히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개개인의 집합체로 조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딱 얘기하려고 난 이기적이다. 예. 난 이타적이지 않고 난 이기적이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 솔직히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아닐까요, 제가? 그러니까 공격도 많이 받는 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타적이었다면은 공격도 별로 안 받고 뭐 이랬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스스로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이기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기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보시는 시선에 따라서 내가 정말 이기적이냐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누구나 틀릴 수 있긴 한데, 왜냐면 제가 아무리 제 채널에서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활동을 하고, 뭐 다음 달에 있을 작가님 강연장에서도 제가 모빅 에어드랍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하는 거거든요. 작가님도 절대 관여하신 거 아니고 그 행사를 주관하는 거인의 정원, 그 출판사도 주관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관여를 하면 안 됩니다. 모빅의 에어드랍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작가님 모빅 에어드랍은 다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직접 하는 거거든요.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직접 하는 건데, 대신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종이 지갑을 구매해 주신 분들이 저한테 많은 이득을 지금 남겨주신 상태예요. 그거를 제가 다시 돌려드리는 건데, 대신에 거기에다 제가 약간 더 제 개인적인 것도 조금 더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다 돌려드리는 거가 되잖아요. 계속해서 찌끈찌끈 남아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고요. 자꾸 모이면 이렇게 딱 쌓였을 때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누군가 보면은 그게 이타적인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제가 이기적인 거라고 해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제가 더 솔직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고요? 아니, 여기서 내가 인마이 포켓 해봐야 얼마나 더 큰 금액 인마이 포켓 하겠어요. 맞잖아요, 결정적으로. 제가 그것보다는 여기서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오태버스, 지혜족보, 오태민 작가님, 그 다음에 뭐 많은 그런 우리 생태계를 구성하고 계시는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그죠? 우리 뭐 모비커스 주주분들, 아니면 채굴자분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도움 주시는 디자이너분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기적인 관계로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막 잘 나가려고, 앞서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결국에는 뭉쳐져서 조직이 된 거라고 좀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이득 안 취한다고 안 하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조직이 하나가 되고 좀 더 크게 되고 굳건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빅 시스템이 강건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모빅하니까 모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사적인 이득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 딱 드려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여기서 나온 그 조직에 대한 정의가 정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요거 일단 잠깐 책에서 벗어나서 얘기 잠깐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이제 131페이지, 이제 여기가 이제 1부, 2부, 3장,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은 이제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개입이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베스트팔렌 체제하고 보편주의하고 내부 통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또 나눠줘요. 뭐냐면, 이런 서방 국가들이 못 사는 나라들의 원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전이 일어난 나라들이 있죠. 그러면서 희생자가 사상자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 그 문제가 났을 때 미국이 개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근데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베스트팔렌 조약에 위배되느냐 아니냐, 이것도 또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미국 뭐 하고 있어, 가가지고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가가지고 네가 팔레스타인을 부시거나, 아니면 네가 가서 이스라엘 더 강하게 도와주든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세계가 안정화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죠?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게 보편주의예요. 맞잖아요. 그죠?
작가님 지지난주 강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보편주의예요. 남녀차별만 보편주의가 아니라 이것도 보편주의예요. 그 나라의 시스템을 우리가 왜 관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게 그럼 결론적으로 베스트팔렌 조약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부분입니다. 이 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서방 국가들이 원조를 해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강한 제도를 이제 정착시키려는 노력으로 또 이제 병행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상대 국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내부 통치 혹은 내부 간섭이 돼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보편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서방 국가의 보편주의를 이런 약소 국가에게 강요하게 되는, 베스트팔렌 조약에 위반되는 그런 식으로 또 되니까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근데 또다시 이거를 고민하지만 반복하면서 또 하게 돼요. 하게 되는 이유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약소국들 있죠. 이런 약소국들이 안에서 분열이 되고 시스템적인 중심추가 없으니까 막 그런 막 다른 그런 막 테러 조직 같은 것도 막 자생되고 그러면서 9.11 사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런 내전을 통해서 얼마 전에 막 엄청난 그 난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유럽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 난민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나요? 옆에 못 사는 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난민이 일어나서 다 잘 사는 나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이게 모순의 모순인 건데, 이거를 방치하자니 전부 다 다시 그게 선진국으로 그 문제에 대한 결과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조를 안 할 수도 없고, 아니면 그렇다고 거기다가 내부 정치를 간섭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자니 그 안에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자기네들 그런 선진국들 도로 다 피해를 싹 다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난민의 문제로서 올 때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런 저기 뭐 인플레이션, 그 뭐 중동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유가가 흔들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잖아요. 이번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계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가스값 올라가고 막 유가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유럽 사람들 무슨 한겨울에 무슨 땔감이 없다는 등 뭐 별소리 다 하면서 뭐 동사 걱정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지금 이거랑 똑같은, 여기서 연계된 문제, 이게 그러니까 세계가 진짜 하나인 건데, 이 하나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그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시스템 아니면 정치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결론은 뭐냐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정말 슬프게도 답이 없습니다. 이 책에서도 뭐 답이 안 나와요. 뭐 답이라는 건 강한 국가에 대한 조건을 제시를 해주는데, 그 조건은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초반에 알려드렸지만 그 조건을 약소국이 실현하게끔 해준다는 것 자체가 다시 보편주의인 거고, 그게 베스트팔렌 조약의 위반인 겁니다. 참 재밌어요. 네, 이 책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국제 공동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국제 공동체가 있는데, 국제 공동체는 개별 국민 국가의 행동에 법규의 집행력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많이 간 거긴 한데, 그런 국제 공동체들 뭐 유엔이라든가 뭐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공동체가 개별 국민 국가의 행동에 법규의 집행력을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이 시스템적인 허구라는 거죠. 이게 뭐 답이 안 나온 겁니다. 답이 안 나와요. 뭐 맨 마지막 단락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예시예요. 예시인데, 만약에 이제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우리나라를 직접 공격을 못해.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정치적인 선택이든 경제적인 선택에 의해서 뭐 이렇게 무사한 활동을 하다가 어떤 특정 국가와 적대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어떤 나라가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북한은 그 나라를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잖아요. 자기네들 북한이 직접 우리나라를 치면 북한은 스스로가 위협이 너무 강하게 되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적의 적을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안 좋은 나라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수출해서 그 수출된 핵무기로 우리나라를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예시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미국은 어느 시점에 또 개입을 해야 되느냐 의문을 던집니다. 거기서 과연 저기 그 미국은 개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해야지 말아야 될까요? 강하게 누군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럼 여기서 또다시 보편주의가 나오고 베스트팔렌주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저 카톡 소리가 계속 나는 거는 죄송합니다. 제 본폰에서 지금 녹화되는 폰 말고 잠시 문을 닫을게요. 자꾸 소리가 나니까. 제가 우리 채굴 조장님들 톡을 채굴 알람을 켜놨는데 뭔가 말씀을 서로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알람 소리가 나서 방문을 닫았습니다. 녹화 중이라서. 네.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 결론은 작가님도 이런 보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신지 모르겠는데 참 어렵구나. 이 보편주의라는 게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채널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한 보편주의인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또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보편주의를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닌가. 나의 보편주의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또한 내가 굳이 발언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을까? 막 이런 생각도 또 드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이런 상충되면서 이런 시스템이 더 굳건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들게 되네요. 어저께는요, 제 영상에 누가 무슨 댓글을 남겼냐면, 그 사람 댓글 처음 남겼거든요. 무슨 댓글을 남기면, 이 채널은 작가님, 오 작가님 짝퉁인가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의 그 의도가 이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내가 막 오판하고 있다면 죄송한 건데, 저는 첫 영상에서부터 벌써 댓글로 다 인정했잖아요. 각도도 비슷하고 영상 스타일도 비슷하고 다 인정한다고. 근데 아이 둘이 있는 가정에 진짜 내 공간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제가 이 활동을 하기 전에 많은 활동을 시작하신 분들께서 다양한 컨셉으로 이미 활동을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굳이 제가 거기서 그분들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저도 새로운 무언가를 그래도 안에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선택한 게 이 역할일 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비슷할 수 있는 부분이 안 겹치겠어요? 많이 겹칠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는 거고.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나보고 짝퉁이냐고 묻는 분들한테.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진짜 모비커라고 하면 본인은 밖에 나가가지고 모비커로서 활동할 때 작가님이 하셨던 말 반복 안 하십니까? 맞지 않아요? 작가님한테 배운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도 짝퉁이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그 이상을 보고 싶으면 스스로 판단하시라고 그랬어요. 이해하시나? 그분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이 활동을 하면서 막 제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한테는 그냥 그런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도 하고 싶었냐면 종이지갑 있잖아요. 종이지갑도 사실은 판매를 많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이기적인 부분이 작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판매권은 있지만 판매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감 가시는 분들이 한쪽으로 조금씩 몰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악용한다면 진짜 나쁜 놈이겠지만 악용할 생각은 별로 없고 악용을 해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뭐 달갑지 않게 보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자체를 아예 싫어서, 그러면 내가 종이지갑 차라리 판매 안 하면 편하지 않나? 왜냐면 때마침 그 법인 쇼핑몰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법인 쇼핑몰에서 그렇게 열심히 판매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딱 이제 여기서 난 탈출할 수 있겠다. 솔직한 얘기로 제 본심이에요. 저 거짓말 잘 안 하니까. 거짓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이 채널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 탈출하고 그럼 대신에 이제 그만큼의 시간을 세이브해서 영상을 좀 더 찍어서 올리면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참나 들리는 얘기가 작가님 짝퉁이냐고. 그럼 영상을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책을 보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책을 보고 있는 건 전부 다 작가님 추천해 주신 책들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제가 깨달은 거를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죠? 즐거운 한탄입니다. 네, 즐거운 한탄이에요. 그냥 누군가가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신다, 또는 누군가가 제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 자체를 누군가는 또 불편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또 그런 댓글도 달아주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댓글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 뭐 그 대꾸할 자체 가치도 없는 그런 그 영상 뭐 남겨주시는, 그러니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삭제해버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쓸데없는 댓글은 뭐 논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런 거 말고 좀 정확하게 무언가를 저랑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저도 또 솔직하게 얘기를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신규 모비커님들 조금씩 영상에서 이렇게 보시고 그 모비가 어디서 사시냐고 하시고 이렇게 물어보고 하시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잊지 않고 계속해서 고정 댓글을 좀 남겨드릴게요. 제가 하고 있는 자꾸 깜빡하는데 거기에다가 지혜족보 채널하고, 그 다음에 오토버스 채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수다방들,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지금 드나들 수 있는 방들이 있잖아요. 잠겨있지 않은 방들, 그런 방들. 잠겨있는 방들은 제가 뭐 남겨드리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뭐 책임을 지고 그분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방이라든가, 수다방이라든가, 아니면 거래방들은 계속해서 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걸 좀 보시고, 같이 생태계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은 신규 모비커가 왔을 때 무언가 질문을 했을 때 막 너무 강하게 막 의심적 이런 것보다는 좀 받아들여 주시는 모습도 밝혀주시면서, 이렇게 작가님 맨날 말씀하시는 그 베이지안적인 사고로 이 사람을 판단해 주시면서 이 사람이 모비커가 되기 위해서 진짜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많이 좀 같이 도와주시면, 물론 제가 얘기 안 해도 충분히 도와주실 건데,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진짜 우리 모두가 다 좋아지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채굴풀 이제 오픈 아까 전에 이제 접수 결과가 나왔는데, 뭐 조장님들 신나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작가님 무슨 글을 올려주신지 전지 못 봤는데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제가 저희 채널이 제 채굴 로드 풀이 제일 많은 이제 응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선 움직이지 않을까?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이건 모르죠. 작가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진짜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몇몇 분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채굴풀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신청하신 분, 다행히 중복 신청하신 분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그냥 다 같이 함께 가는 거고요. 일부 저한테 이제 2번씩 신청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집계해서 수량해서 약간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뭐 별로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잠깐 추가 공지 보시면서 계속 기다려 주시면 되실 것 같고, 강연장에서 있을 종이지갑 배포에 관련돼서는 누군가가 톡방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이 영상 보시고 정확하게 댓글을 딱 달아주세요. 제가 댓글을 항상 그런 글들을 다 보지는 못하니까, 요번에 강연장에서 에어드랍 되는 지갑은 작가님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작가님은 에어드랍이 끝났고 전부 다 15개의 종이 지갑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일부 남은 것도 계속 넣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작가님이 더 이상 에어드랍하고 이런 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강연장에서는 지금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는. 이번에는 제가 종이 지갑을 준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 드린 거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빅은 제가 에어드랍 받은 모빅이 아닙니다. 예, 정확하게 아니고요. 전부 다 거래방에서 다 산 거예요.
다 제 돈 주고 산 겁니다. 물론 제 돈도 섞여 있고 그 안에 우리 종이지갑 구매자분들의 돈도 섞여 있어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에어드랍 받은 물량 한 개도 들어있지 않아요. 예, 다 제가 사적으로 취한 그런 손실을 확정해서 갖고 있었던 물량들을 넣어드리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중에 어떤 시비에 걸리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날 함께 해주실 자원봉사 도우미 분들도 꼭 유념해 주고 계셔야 되세요. 이거는 행사 주최 측인 검해정원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작가님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제가 순수하게 그날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작은 선물이 될까 싶어가지고, 예, 선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벤트니까 그렇게만 딱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딱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 내용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모피커 생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